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사이브리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지현 연구원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이브리지는 과학과 다리를 더해서 만든 단어인데요. 이름처럼 과학 영재들과 저명한 과학자들의 사이를 이어주는 특별한 강연입니다. 오늘 강연을 통해서 여러분이 과학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강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1부는 강연, 2부는 소통 토크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했었던 사이브리지 영상을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네, 올해에도 다양한 주제의 사이브리지가 준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강연의 축하를 위해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선생님께서 환영의 말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소현 교장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사이브리지로 연결된 전국의 많은 과학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교장 이소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온 오프라인으로 과학을 사랑하는 많은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준 한국과학창의재단 관계자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강연장에는 본교 학생 이외에도 인천관 내 일반 고등학교에서 100여 명의 과학 매니아들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뒤로 하고 강연을 듣기 위해서 열정으로 달려온 우리 과학도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강연을 해주실 서울대학교 성영은 교수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요.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교수님께서는 수소 에너지 분야의 선도적 역할뿐 아니라 또 과학자로서 사회적 기여를 몸소 실천하고 계십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강연을 통해 우리 학생들이 과학의 미래를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 교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이 만들어갈 세상에 따뜻한 불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언젠가 다른 사람의 길을 안내해 줄 수 있는 반짝이는 별이 되어 주시고 훌륭한 과학자로 성장해 주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소연 교장 선생님의 진심 어린 환영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이브리지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수소 에너지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신 서울대학교 성영은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성 교수님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시며 전기화학, 수소연료전지, 전기차용 배터리 등 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특히 수소연료 전기차의 최초 상용화에도 기여하셨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바로 수소시대를 살아갈 준비입니다. 성영은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성영은입니다. 시간이 이제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1시간 반 하면 길지만 저는 길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 도대체 저 말이 뭔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데 도대체 수소 시대라는 것은 뭘고 또 수소 시대를 살아갈 준비라는 말이 도대체 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건데요. 지금 어쨌든 이 현장에 있는 여러분,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특히 이제 만일 여기에 이제 좀 젊은 우리 고등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을 마치고 아마 이제 살아갈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시대가 되면 지금과는 완전히 좀 다른 그런 시대를 여러분은 이제 살아갈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한 10년, 15년 이런 정도의 시간이지만 아마 그 사이에 굉장히 급변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제 맞이할 건데요. 그 새로운 시대를 지금 여기에 수소 시대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는 오늘 이제 강연과 강연 후에 토크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이 시대를 이런 새로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건가 이 문제도 이제 같이 한번 오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이 내용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는 동안 공부하는 동기부여도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자,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첫 슬라이드의 제일 오른쪽 위에 좀 개상한 옷을 입고 계신 분이 한 분 계시죠? 혹시 저분이 누군지 아는 사람 있어요? 저분이 이제 그 영국 과학자인데요. 캐번디시라는 분입니다. 저분이 그 1776년에 그 기체 중에서 수소를 이제 분리해내서 그 이름을 수소라고 불렀어요. 최초로 수소를 이제 발견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수소를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제 수소로부터 물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잘 만드는 물질 해서 하이드로젠 제너레이션이죠. 뒤에 만드는 것 하이드로 물을 만드는 물질 그렇게 해서 수소라는 이름을 이제 붙이고 수소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우리 시대 여러분이 살아갈 새로운 시대에 중요한가 하면 이게 이제 그 과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수소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가 와야 할 이유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입니다. 오른쪽 저기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은 이제 그 우리 공기 중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 그게 이제 연도별로 표시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그 이산화탄소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석탄, 석유, 천연가스 이렇게 해서 많이 나왔죠. 이게 다 이제 소위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겁니다. 화석연료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제 동물이나 식물의 그에서 기원한 그러니까 소위 이제 동물과 식물이 화석화된다는 말은 이제 살은 다 없어지고 그 기본 원소만 이제 남아 있다는 의미죠. 그 화석 연료라 부르는 그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로부터 발생한 이산화탄소. 근데 이산화탄소는 여러분이 화학에서 혹시 배웠을지 모르지만 C가 중앙에 있고 양쪽에 산소가 있는데 이제 팔이죠. 팔이 이렇게 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잖아요. 이 팔이 흔들릴 때 이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팔이 흔들리려면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하면 이제 태양 에너지로부터 얻는데 한번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하고 나면 이걸 잘 안 내어놔요. 그래서 이제 태양에서 온 에너지를 이산화탄소가 쥐고 있는 거죠. 움켜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가 지구 바깥으로 다시 나가야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내보내지 않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마치 우리가 온실 속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지구를 점점 온실처럼 만든다 해서 온실가스라고 부르죠. 그 양과 연도별로 보면요, 1990년에 비해서 2020년이 거의 100% 이제 증가를 했어요. 엄청난 양이죠. 이 그래프의 모양하고 오른쪽에 이제 이 1850년이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되는 이제 시작인데요.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본격적으로 인류가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한 시대. 그걸 이제 산업혁명 증기기관을 통해서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해서 생산성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뭐 그 곡식도 우리가 먹는 식량량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또 옷과 모든 것들이 이제 풍성해져서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부터 지구 평균 온도를 이제 측정한 거예요. 이렇게 측정해봤더니 산업혁명 직후보다 2024년, 2025년 지금 통계를 보면 그때보다 한 1.5도 이제 더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북극, 적도, 남극,
또 사막, 뭐 우리가 사는 땅, 바다, 이 지구 구석구석 어느 곳이나 다 평균적으로 평균 온도가 1년 평균 온도가 1.55도가 더 증가했다는 거예요. 이게 별로 실감 안 나죠. 1.55도가 뭐 중요한가 하는데 이게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어떤 분이 계산을 해봤더니 이제 이 정도 온도가 상승하려면요. 1초에 원자 폭탄이 한 4개 정도씩 폭발을 해야 된대요. 그 폭발한 에너지가 지구에 계속 누적되면 그럴 때 이제 이 정도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온도예요. 우리가 여러분 혹시 빙하기란 말 들어봤죠? 빙하기가 시작되려면 온도가 한 2도 정도 떨어지면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2도 떨어지면 빙하기가 온대요. 근데 1.55도가 올라갔잖아요. 그 빙하기의 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종 재난이 시작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기후학자들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그 인류의 생존의 마지노선 경계선이 2도라고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해요. 빙하기가 2도이듯이 아래로 2도이듯이 위로 2도가 올라가면 인류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게 이제 문제죠. 그 원인이 뭐냐면 여기서 살핀 대로 왼쪽에서 살핀 대로 화석 연료를 인류가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렇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 화석 연료라는 것은 결국은 뭐로 주로 이루어져 있느냐면요, 탄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사용했는데 이걸 왜 이제 많이 사용했느냐 하면 이제 소위 이제 산업혁명 초기에 여러분들이 저 왼쪽 저분이 제임스 와트라는 분인데요, 스코틀랜드 과학자죠. 저분이 이제 전기기관을 이제 개량을 해서 이 전기기관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을 기계화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덕분에 인류의 인구가 늘고, 예를 들어서 영국은요, 저 전기기관 도입 이후에 인구가 3배가 늘었대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정도로 이제 이 인류 역사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그리고 이 전기기관은 이제 결국은 석탄으로 움직였고요. 동시에 이제 그 시대에 또 석유도 발견됐어요. 그래서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이용해서 전기기관, 내연기관, 뭐 각종 이제 기계를 돌리기 시작했고, 또 모든 교통이 다 이제 이 화석연료를 사용했고, 이 덕분에 이제 이 이후로 인류는 굉장히 풍요로운 삶을 살았는데 반면에 온실가스는 엄청나게 배출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또다시 인류가 가장 풍요로운 결과 가장 위기에 이제 봉착한 거죠. 오른쪽에 보면 화석연료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이렇게 이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딱 봐도 석유, 석탄, 천연가스, 저게 이제 화석연료인데요. 뭐 밑에 있는 다른 이제 그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죠.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하든 이제 막아야 될 과제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화석연료를 이제 사용하는 그런 시대, 지난 200년을 우리는 이제 탄소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와 비교해서 이제 이 새로운 시대를 이제 여러분들이 맞이하게 될 건데요. 그 시대는 온실가스 배출을 이제 최소화하는 방향. 이제 전 세계 국가 지금 한 140개 국가 정도가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전혀 하지 않는 그런 이제 이런 그 구조를 만들겠다, 이런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국가를 만들겠다고 이제 다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2050년에 온실가스 CO2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겠다. 배출한 양을 다시 다 회수해서 토탈 양이 0이 되도록 하겠다. 이게 이제 탄소 중립이죠. 이런 시대를 열겠다 하는데, 지금 여러분이 오른쪽에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현재 탄소,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의 한 85%, 원료의 한 85%를 사용하고 전기, 전력의 70%, 화학 제품, 산업 원자재가 대부분이 이제 화석연료예요. 이걸 이제 2050년에 다시 0으로 만들겠다 하는데, 이 0으로 만들 전략을 계산해 보면 이제 총 에너지의 한 50% 이상을 소위 신재생 에너지, 태양, 풍력, 수력 등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수소를 한 12% 정도, 10% 정도 이렇게 이제 도입하면 전체 규모에서 이제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다, 탄소 사용을 0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제 계획을 잡는 거죠. 어디에 수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도 만들고 자동차도 돌리고, 그 다음에 수소를 이용해서 화학 제품도 만들고, 철강 산업도 수소로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전체 탄소를 사용하는 그런 구조를 수소로 이제 상당 부분 대체하겠다. 이걸 이제 수소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이제 톡 하면서 여러분들 사전 질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그때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 수소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주기율표상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자 원소 중에서 가장 가벼운 원소죠. 원자 번호 1번. 이 우주의 75%가 수소예요. 가장 흔한 수소. 이 수소를 이용하자. 수소의 특징은 여러분들이 이 수소는 수소 기체는 H2잖아요. 수소는 이제 살펴보면 탄소가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수소는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석유나 석탄에 비해서 그 무게당 계산해 보면요, 에너지 양이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 양이 한 3배쯤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에너지 양이 많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에너지원이에요. 그 다음에 수소는 굉장히 좋은, 혹시 여러분 화학을 했으면 굉장히 좋은 산화제예요. 우리 이제 지구상에 산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산화되어 있죠. 철하면 철산화물로 존재해요. 땅속에. 알루미늄 하면 알루미늄 산화물로 땅속에 존재하죠. 산소가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려면 산소를 떼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쓰는 철이 되고 알루미늄 캔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산소를 어떻게 뜯어내느냐? 지금까지는 탄소를 불어넣어서 CO2를 만들어서 환원을 시켰거든요. 철을 만들었는데 이제 그것을 수소를 집어넣으면 H2O가 되고 물이 되면서 이제 철이 되고 알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용하자는 거죠. 자, 그럴 때 그러면 이 많은 수소를 어디서 얻을 건가? 근데 다행히도 지구상에는 물이 너무 많아요. 근데 물 속에 수소가 가득 있죠. 물론 수소는 화석연료 속에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수소를 뜯어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또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온실가스가 나오는데 그 온실가스를 다시 회수해서 수소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만든 수소를 청정수소라 부르기도 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물에서 수소를 만들어내야 되죠. 이게 이제 최종 목표예요. 수소 기술은 이게 전혀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에요. 이미 수소를 이용한 수소로부터 전기를 만들어내는 연료전지 기술은 1800년대 이미 이제 알려졌어요. 근데 실제로 적용된 것은 아폴로 11호. 여러분들이 아폴로 11호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잘 모르겠지만 인류가 최초로 이제 달에 갈 때 우주선에 필요한 전기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 이 연료전지로부터 전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전기를 이용해서 달에까지 가고, 이 수소를 이용해서 연료전지를 이제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물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물을 우주인이 다시 마셔요. 그럼 마시고 나면 또 어떻게 돼요? 오줌으로 배출되죠. 그럼 오줌에서 물을 다시 분리해서 그것을 태양전지를 이용해서 전기 분해해서 다시 수소와 산소를 만들고 이걸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물을 마시고 또 사용하고 하니까 전기도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를 갔다 왔죠. 그 기술이 이제 있었고 그 기술이 지금 자동차로 발전하고 이렇게 하고 왔죠. 그다음에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도 이미 오래전에
여기 적힌 대로 오래전에 이제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미 이제 굉장히 긴 역사를 가지고 이미 되어 있어요. 다만 워낙 화석 연료가 편리하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제 온실가스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사용하자 이렇게 된 거죠. 마션이라는 영화 혹시 봤으면 여기에 이제 이 우주인이 화성에 남아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물이 특히 있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감자를 키워서 이제 먹고 사는데 감자를 키울 때 필요한 물을 이제 결국은 수소하고 산소로부터 물을 만들어서 이제 저렇게 감자를 키우고 생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 기술은 이미 시작됐어요. 수소 기술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그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2018년에 이제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했고 올해 지금 지난달에 다시 두 번째 그 모델이 나왔어요. 넥소 나왔는데 이미 이제 죄송합니다. 자동차로 이미 이제 시장에 나와 있고 또 수소 연료전지를 이용한 발전소가 이미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국내는 이미 전기를 수소를 이용해서 생산하고 있고 자동차도 있고 또 해외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런 대규모 수소를 생산하는 이런 공장들은 없는데요. 유럽이나 중국에는 이미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상업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까지가 배경이고요. 이제 문제점과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물을 분해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른쪽이 H2O가 물이죠. 물을 분해하면 여기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그 2대1 수소 2 산소 1 부피비로 2대1의 수소와 산소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저 수소를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다양한 수소 기술에서 응용하는 거예요. 반대로 수소와 산소를 두 개 합치면 이것들에서 전기가 나오면서 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연료전지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기술적으로 아주 성능이 아주 좋지는 않아요. 가운데 저 밑에 있는 녹색이 이론 에너지 값인데요. 1kg 수소를 만드는데 1kg 수소가 33kWh라는 에너지를 이제 품고 있는데 실제로 1kg 수소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해 보면 에너지를 만들어 보면 그 반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게 이 기술이 지금 더 왜 우리가 성능을 반밖에 못 만드는지 이 원인도 찾아야 되고 성능을 더 올릴 수 있는 소재도 찾아야 되고 또 이런 장치도 만들어야 되는 숙제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지금 현재는 저 정도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발전소를 돌리는데요. 아직까지 저 정도 가지고 모자라는 거예요. 좀 더 기술이 발전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수소 시대가 본격화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는 성능도 아직까지 제대로 안 나올 뿐 아니라 이 수소로부터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가 촉매라는 재료인데요. 이 수소가 어떻게 물이 되느냐 하면요. 수소가 어떤 촉매 표면에 hợp착해서 붙어가지고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로 깨지면서 또 다른 물질하고 산소하고 붙어가지고 물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촉매하고 결합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아주 적당한 결합력을 가진 물질, 이걸 이제 촉매라 그러는데 반응 속도를 높여주는 물질, 이 촉매가 아주 중요한데요.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좋은 촉매는 전부 백금 계통이에요. 백금, 저기 적힌 대로 백금족 기금속인데
루세늄, 로디움, 팔라디움, 뭐 오스뮴, 이리디움, 플라티늄, 백금 이런 계통. 오른쪽 위에 제가 최근에 가격을 이제 찾아보면 저게 30g쯤 되는데요. 1온즈가 29g 되는데 저 보세요. 백금이 뭐 거의 120만 원, 30g에 이리듐은 막 한 500만 원 막 이렇게 되잖아요. 루세늄 이게 너무너무 비싼 거예요. 저렇게 비싸 가지고 저런 재료를 이용해서 자동차를 만들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런데 이게 밑에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산 꼭대기에 있는 게 성능이 가장 좋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같이 산 꼭대기에 백금, PT 이쪽에는 이리듐 옥사이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자, 저걸 어떻게 이제 대체할 건가? 아니면 저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건가?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연구실 혹은 또 우리가 공동으로 이 백금 양을 혹은 이리듐 양을 어떻게 하면 줄이고 아니면 다른 물질로 대체할 수 없는가, 그 연구를 이제 지난 수십 년간 계속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어서 해주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힌트를 어디서 얻느냐, 이런 연구의 힌트는, 이런 힌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연.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인천도 바다도 가깝고 또 자연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모르겠어요. 공부할 때도 힘들지만 항상 이제 자연 속에서 숨어 있는 원리를 찾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혹은 또 그런 여가를 즐기는 것,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이제 이 사진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산인데요. 이제 관악산에 보면 저 자연 속에 이 나무 숲들은, 나무라는 이 생명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보면, 호흡은 포도당하고 산소 호흡을 할 때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고 에너지를 만들죠. 반대로 광합성은 또 빛 에너지를 받아서 이산화탄소하고 물을 만들고 포도당 산소를 만들잖아요. 자, 저 일이 이제 식물의 잎의 엽록소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엽록소 속에서는 이제 이 엔자임이라는 효소가 촉매로 작용해서 이제 저런 그 이산화탄소든 포도당이든 이런 것들을 hợp착해서 깨뜨려 가지고 저런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런 원리가 도대체 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탐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있는 화학생물공학부는 화학과 생물을 융합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면서 화학과 생물을 결합해서 그런 생물에서 생기는 그 원리를 어떻게 화학에 적용하고 이걸 어떻게 실제 우리가 어떤 기술로 구현할 건가, 이런 연구를 이제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 자연을 잘 관찰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분야하고 계속 이렇게 이제 협력하는 것. 거기서 힌트를 계속 찾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초과학이에요. 기초과학인데 이제 저는 이제 박사과정 동안에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를 했어요. 이상적인 이상적인 표면 구조, 백금을 사용했는데 백금의 원자 구조가 굉장히 규칙적인 구조. 그 다음에 공기가 전혀 없는 초진공 상태. 거기에 내가 원하는 공기를 필요한 수소나 무엇을 집어넣어 가지고 아주 기초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연구를 했거든요. 전자가 어떻게 이동하고 수소가 한 개가 어떻게 붙는지, 저런 이제 백금 위에 어떻게 규칙적으로 붙는지와 관계되는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를 했는데요. 이런 기초 연구가 제가 적였는 대로 제 인생의 가장 든든한 기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여기에 이제 고등학생들 혹은 또 온라인으로 혹시 학생들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과학 기초적인 게 사실은 굉장히 향후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굉장히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입시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이 해야 될 길고 긴 인생에서의 굉장히 튼튼한 기초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이런 기초 기술 혹은 또 자연의 원리로부터 찾아낸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저희가 어떻게 구현했는지 잠깐 이제
보면 첫 번째 이제 가장 저희가 많이 응용하는 것은 이제 나노 기술로 이용하는 거죠.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그 표면적을 굉장히 넓혀서 백금 아까 굉장히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표면에 이제 수소가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표면적이 굉장히 넓으면 수소가 많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능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래서 입자를 굉장히 작게, 이거 이제 나노메타예요. 이 원자가 한 200개, 300개 모여 있는 아주 작은, 원자가 얼마나 작은지는 알죠? 이렇게 작고 작은 이제 그런 것들을 합성하고, 또 여기에는 이제 수소라는 기체가 흘러 들어가고 산소도 흘러가야 되고 또 물이 만들어지고 하잖아요. 그럼 이것들이 잘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동은 통로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노 구조에서 이런 기공 구조 같은 걸 굉장히 공기들이 잘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성능을 굉장히 이제 높이는 그런 일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수소를 생산하는 데서도 이런 기술을 도입했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는 백금의 양을 한 3분의 1 정도까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현재 이제 2023년 지금 이간에 이제 요 정도까지 개발하고 지금 이 일을 또 계속하고 있어요. 더 이제 성능을 높이는, 더 백금을 적게 사용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수소를 생산할 때는 이리듐이라는 아주 고가의 촉매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이리듐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데, 이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소위 계산화학 실험을 하지 않고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가지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를 만들면 가장 성능 좋은 그런 수소 생산 촉매를 만들 수 있을까 했는데, 이 계산이 하는데 요 산 꼭대기에 이제 요 산 꼭대기에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알루미늄을 조금 넣으면 성능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계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알루미늄을 넣고 장치를 만들어서 수소 생산 양을 측정해 봤더니 획기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논문도 내고 그런 일을 이제 지금 2025년 현재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논문을 내고 계속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백금과 이리듐 자체가 굉장히 비싸니까 아예 이제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왜냐하면 우리 몸 속에 혹은 생명체 속에는 효소라는 게 있는데 효소가 좋은 촉매거든요. 근데 효소는 어느 효소도 백금이나 이리듐 안 쓰거든요. 그냥 효소들은 코발트, 망간, 굉장히 싼 금속들을 써요. 우리가 영양분으로 영양제에서 먹고 있는 그런 금속들이 들어가 가지고 효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면 안 되나? 그렇게 싼 재료를 쓸 수 없을까? 그래서 저희가 효소를 통해서 효소와 똑같은 구조를 실제로 저희가 합성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성능을 봤더니 이제 그것도 꽤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죠. 효소를 이제 그 활성산소를 없애는 효소를 연구해서 그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라핀 혹은 탄소 나노 튜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효소와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성능을 측정해 보니까 이제 굉장히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게 이제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이제 수소 기술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수소 기술이 우리나라가 그 이제 석유화학 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에요. 제가 있는 이제 화학생물공학부에서 이제 우리 졸업생들이 가장 많이 진출하는 데가 이제 석유화학 쪽인데요. 우리나라 여러분 보시면 그 반도체 다음으로 사실 이제 수출품이 석유 제품, 석유화학 제품이죠. 두 개 합치면 사실 반도체보다 크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부를 이루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데 토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석유화학 제품의 문제가 하나같이 탄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탄소를
이 온실가스, 이 탄소를 어떻게 하면 사용하지 않으면서 최소하게 사용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 산업을 지킬 건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숙제죠. 그래서 수소 기술 못지않게 제가 수소 기술을 이야기하지만 발생한 온실가스를 다시 환원해 가지고 원래 우리에게 필요한 연료, 탄소 물질로 다시 바꿔서 재사용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한 기술인데요. 이게 이제 막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학을 가고 또 연구에 돌입할 때쯤 되면 여기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좀 관심을 기울여주면 좋겠고, 혹시 이제 우리 창의재단이 나중에 이제 기획해서 이 온실가스와 관계된 그 온실가스를 재활용한 것과 관계된 이제 이런 기술도 언젠가는 발표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구현되는 수소 시대는 전기, 자동차, 교통수단, 뭐 철강, 화학 제품 뭐 등등 이런데 이제 광범위하게 수소가 도입되면서 지금과 다른 훨씬 이제 쾌적한 생활을 이룰 수 있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기업 현장에서도 포항제철에서 수소를 사용하는 제철 혹은 또 온실가스를 굉장히 많이 배출하는 시멘트 산업에서 이 온실가스를 절감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지금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이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도 수소를 만들고 이런 것도 갓 시작한 새로운 기술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여기와 수소와 관련된 것은 굉장히 이제 새로운 것들도 아직 많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작년에 이제 과학기술이 풀어야 될 10가지 질문들을 이제 굉장히 오랜 토론 끝에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가 속한 저랑 이제 현택한 교수님 나노 기술에서 세계적인 전문가인 이제 현택한 교수님하고 둘이가 이제 효소처럼 뛰어난 수소 생산 촉매를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과제가 있었죠. 이걸 풀기 위해서 이제 계속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해왔고. 근데 이것도 누군가 굉장히 과학을 좋아하는 여러분 중에서 누군가가 계속 이어서 계속 이런 일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뿐 아니에요. 여기 10가지 과제 또 뭐 이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과제들이 있죠. 우리가 풀어야 될.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학 기술이 풀어야 될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분야가 이 과학 기술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가 호소하려고 인천까지 왔어요. 자, 이게 이제 그 연구 현황이고요. 마지막 이제 잠깐 이제 그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 과학자가 어떤 이제 특혜 또 어떤 즐거움을 누리느냐 이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사실 이제 이런 연구 뭐 제가 그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인용이 많이 되는 연구 뭐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에요. 그냥 꾸준히 이제 계속 이제 문제를 풀고 싶어서 내가 좋아서 또 기본적으로 수소를 더 많이 만드는 촉매를 찾고 또 그런 원리를 이해하고 또 더 어찌 보면 인류에 어떻게 하든 또 우리나라의 산업에 도움도 주고 또 인류의 과학적 기여도 어느 정도 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열정이 이제 이렇게 쭉 쌓여서 어쨌든 이렇게 저런 이제 뭐 선정되기도 했어요. 저게 뭐 전 세계 연구자 중 0.1%. 수소 기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의 그런 문제보다 분야 문제예요. 그죠? 이제 분야가 중요해지면요,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의 논문을 계속 인용하고 찾아보고 또 따라하고 계속 더 개발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이런 일들, 이건 굉장히 큰 영예죠. 연구를 하는 즐거움, 그죠? 그런 게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가 그 이제 제가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사실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고 지금 그 200년이 됐는데 산업혁명에 참여한 나라는 모조리 선진국이 됐어요. 하나도 빼지 않고.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참여하지 못했었어요. 참여하지 못한 나라는 다 가난하고
나라를 빼앗기고 불행한 나라가 됐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산업혁명에 참여하지 못하여서 가난하고 나라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마지막 우리가 이 산업혁명기, 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탄소 시대의 마지막에 우리가 참여해서 세계 한 10위권 정도의 이제 경제 부국, 과학기술 강국이 됐어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느냐? 이거는 사실은 과학기술자들의 엄청난 참여죠. 가장 유능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자기 일로 알고 뛰어들고 거기에 참여해 준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온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화석연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연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석연료를 세계에서 화석연료로 이룬 이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세계의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 것은 이건 단지 모든 게 과학기술에 참여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저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은 국경이 없어요. 우리가 과학자가 되면요, 저는 가장 좋은 게 제가 이제 여행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제 과학자가 되면 실험실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실험실에서 1년 내내 살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해외를 다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요즘 연구는요, 공동 연구도 엄청 많고 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서로 이렇게 살피고 같이 연구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과학은요, 국경이 없어요. 어느 누구나 과학 기술을 하면 다 받아줘요. 이런 이념도 필요 없고요, 정치적인 문제도 필요 없어요. 어디든 갈 수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과학 기술을 통해서 인류에 공헌할 길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인데요, 그러지 못한 나라에 가서 기여해 줄 일이 너무너무 많죠. 저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데요, 작은 기술 하나가 저기에는 굉장히 큰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큰 기여가 되거든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봉사를 해도 하기 힘든 거거든요. 과학기술을 통한 봉사, 또 인류에 기여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즐거움, 전 세계를 여행하고 다니는 이런 모든 것들의 혜택, 이런 게 지금 과학기술자가 누리는 큰 혜택 같아요. 이 모든 일들은 이제 우리 연구실,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 지스터에 있다가 서울대로 옮겼고요. 또 기초과학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고, 또 많은 공동 연구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공대가 좋아 여기 보면 이제 이거 시간이 조금 지난 영상인데요. 혹시 지금은 보지 않겠습니다. 혹시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면 아까 그 연료전지가 실제로 우리 연구실에서 만든 게 어떻게 이제 실제로 모형 자동차지만 이제 운전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학부 화학생물공학이 뭐 하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가 있어요.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 강연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수소 에너지가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미래를 위한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과학의 최전선에서 들려주신 생생한 이야기와 비전이 여기 계신 모든 학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무대를 정돈한 뒤에 토크쇼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을 드릴 예정이오니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는 과학영재 여러분이 교수님께 궁금한 점을 직접 묻고 대화를 나누는 소통 토크쇼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사전에 질문받은 몇 가지를 여쭤보고 이후 현장과 온라인 즉석 질문을 받아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과 수소시대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 준비되셨을까요? 아까 우리 이제 제가 처음 제목도 수소 시대를 살아갈 준비했잖아요. 이게 도대체 굉장히 엉뚱하기도 하고 이제 수소 시대가 뭔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뭐 그냥 이거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다만 우리가 화석 연료가 주도했던 그 화석 연료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탄소가 주도하는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표시할까 어떤 용어로 그때 이제 수소라고 표시했고요. 그렇다 해서 수소가 막 100%다 모든 것을 다 수소로 하겠다 이건 아니고요. 어쨌든 수소가 전체적인 산업 혹은 기술 또 우리가 사용하는 화학 재료, 에너지 이런 것들에 굉장히 이제 많이 도입돼서 계산상으로 하면 한 20% 정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도입하면 온실가스 배출 없이 우리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시대를 이제 살 수 있고 이게 이제 새로운 어찌 보면 산업을 창출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고 새로운 분야도 만들고 특히 우리나라는 에너지가 전혀 없는데요. 우리 화석연료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엄청난 수입을 하잖아요. 이제 만일 수소 시대가 되면 수소가 주도하면 우리는 이제 삼면이 바닥이니까 뭐 물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걱정 없이 에너지 또 화학 연료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수소 시대, 또 이런 시대의 경제 시스템을 수소 경제 이런 용어를 붙이는데요. 수소 시대 수소 경제라는 용어는 이제 굉장히 책도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우리 이제 고등학생들이 살아갈 시대가 되면 분명히 이제 그런 시대로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 대한 준비가 이제 여러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네, 앞으로 다가올 수소시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1학년 1반 홍근우 학생이 질문해 주었습니다. 수소시대를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기술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냐? 지금 당장은 수소 시대가 시작하려면 수소가 필요한데 수소가 사실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별로 사용처가 없어서 수소가 많지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수소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 뭐 유럽에는 지금 수백 개의 회사가 생기고 중국에도 엄청 많은데 아직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수소를 생산하는 것.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전기 값이 상대적으로 이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을 도입하더라도 싸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제 전기가 굉장히 싼 태양 전지 이런 거 설치가 굉장히 쉬운 이제 중동, 인도네시아, 이제 이런 데 가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를 암모니아에 넣어서 암모니아 형태로 이제 한국에 가져오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마치 석유를 실어 오듯이 이제 가져오면 우리가 우리 태양 전지를 거기에 설치하고 거기서 만든 것을 가져오면 되니까 이제 수소 생산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할 거고요. 또 방금 말한 이제 암모니아를 만들면 운반하고 또 그렇게 수소가 많아지면 이제 우리 포항제철 같은 데서 이미 이제 기술을 개발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석탄으로 철강 산업을 하는데 수소로 철강 산업을 하는 게 이제 가능해질 거예요. 그러면 철강 산업도 전부 바뀌게 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점점 수소를 이용하는 산업 구조로 이제 개편돼 나가겠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러면서 출발이고 중요하고 또 길게 보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직접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이산화탄소를 환원해서 수소하고 붙여서 그 인공적인 연료 같은 것도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것들 필요하고 굉장히 뭐 엄청나게 많은 기술들이 필요할 겁니다. 네, 수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핵심 기술들이 서로 융합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1학년 3반 홍지민 학생의 질문입니다. 전기화학 분야 실험은 직접 시행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시뮬레이션으로 진행이 되나요? 그 전기화학도 알고 굉장히 대단합니다. 그 오늘 제가 말한 그 촉매 아까 그 백금 그다음에 이제 백금 외에 다른 것 만드는 거기로부터 연료전지 또 수소를 생산하는 요 기본 기초 과학이 전기화학이거든요. 이제 전자가 산화하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 전자가 이동하고 전자가 들어가고 전자가 나오는 그 반응을 이용하는 게 전기화학인데요. 물론 실험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컴퓨터를 이용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다 실험으로 해볼 수가 없거든요. 특히 이제 나노 기술과 결부된 거는 너무너무 작은 규모나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다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또 그렇게 많이 처음부터 결과도 모른 채로 만드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예측을 하고 예측 결과 가장 좋은 결과를 내는 경우에만 합성을 하는 거죠. 제가 아까 보여드린 많은 이제 논문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논문이 나왔어요. 닥치는 대로 실험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계산을 컴퓨터를 가지고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다음에 이미 있는 데이터들을 이제 소위 뭐 이제 앞으로는 AI도 이용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예측한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을 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대학을 가면 컴퓨터공학과를 안 가고 이제 우리 화학, 생물 혹은 다른 분야를 가더라도 직접 실험하는 경우 플러스 반 이상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예측하고 하는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나 물리 뭐 등 이제 모든 분야가 화학을 잘해야 화학 쪽으로 가고 생물을 잘해야 생물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그 유전자와 관계된 디자인도 전부 계산하잖아요. 작년에 노벨상도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금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전체 방향이 점점 그런 식으로 그런 쪽으로 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전기화학 분야 실험도 모델링이나 AI 등을 통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군요. 예, 다음은요. 1학년 1반 마진욱 학생이 질문해 주었습니다. 나노 소재의 최근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요? 예, 이제 과학이 굉장히 발전해 가지고 지금은 이제 원자 단위를 뭐 직접 보기도 하고 우리 이제 영재학교에도 아까 현미경이 있던데요. 저보다 이제 좀 더 좋은 현미경으로 가면 이제 원자도 보이거든요. 원자도 다 보고 근데 그 원자 단위를 직접 인간이 이제 다룰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이걸 이제 나노 기술이라 그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노 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물질의 성질이 많이 달라져요. 아까 말한 표면적이 넓어져서 성능이 좋아지는 것도 있고 전기적인 성질도 다르고 나중에 이제 대학 가서 좀 더 깊이 배울 뭐 양자역학적인 현상, 전기적인 현상, 뭐 또 광학적인 현상, 자기적인 현상 이런 성질, 또 생물학적인 현상도요. 입자가 작아지면 전혀 달라져요. 굉장히 활성이 좋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죠. 그런 면에서 이제 그게 응용되는 분야가 제가 하고 있는 에너지 쪽도 있지만 뭐 생물 또 기타 등등 뭐 반도체 뭐 모든 분야에서 이 나노의 영향이 이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특히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 쪽, 생명과학 쪽에 굉장히 나노 기술이 많이 도입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인체 속에 혈관은 굉장히 좁잖아요. 여기에 약물을 전달하려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나노 입자 속에 약물을 넣어서 전달한다든지 또 굉장히 작은 나노 사이즈의 침을 만들어서 센서를 만든다든지 침을 만들어서 몸속에 집어넣는다든지 하는
그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나노 소재의 연구가 응용되고 있네요. 다음 질문은요. 미래에 교수님의 제자가 될지도 모르는 학생들의 질문입니다. 1학년 3반 엄재현, 정규원 학생의 공동 질문인데요. 화학생물공학부는 무슨 공부를 하나요? 재료공학부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대학마다 이제 용어가 조금 달라요. 뭐 우리는 이제 화학 생물, 뭐 또 카이스트 같으면 이제 화공 생명, 뭐 고려대도 그렇게 붙이고 연세대도 붙이고 이름은 이제 조금씩 다른데 이전에는 이제 화학을 응용하는 과가 화학공학이라고 붙였는데요. 지금은 제가 아까 강연에서도 잠깐 말한 대로 화학만 해서는 이게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더 이상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너무 많아졌어요. 생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연, 소위 이제 식물, 동물, 뭐 미생물, 이 실제로 어떻게 생명 현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서 힌트를 얻고 그 화학적인 메커니즘, 그 원리를 찾아서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분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화학하고 생물 혹은 생명과학이 융합된 그런 분야죠. 그런 분야니까 이제 전통적인 화학, 기초적인 화학을 하고 또 그것을 응용하는 공학적인 것, 화학을 이제 좀 더 큰 규모로 산업화하고 또 그렇게 하는 다루는 것, 거기에 이제 생물 또 생명과학적인 것하고 결부해서 뭐 제가 아까 보여준 몇 가지 마지막 슬라이드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효소에서 효소 구조를 그대로 모방해서 우리가 실제로 합성해서 화학적인 이제 화학 제품도 화학 물질도 합성하고 또 에너지적으로 사용하고 하는 거 했잖아요. 이제 그런 일들 그와 관련된 것들을 쭉 하는 게 이제 화학 생물 혹은 화학 생명 분야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재료는 재료하고 엄밀히 구분하기는 사실 요즘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갈 때 너무 과를 보고 할 필요는 없어요. 최근 들어서는 물론 이제 원칙적으로는 재료는 재료 자체의 특성을 연구하고 더 좋은 재료를 찾는 것을 하고 화학공학은 그런 재료를 만드는 공정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건데 사실 요즘은 거의 구분이 없어요. 오히려 그 과에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이제 대학이나 이런 데가 있으면 그 과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를 찾고 보는 게 훨씬 더 가깝죠. 뭐 기계과라 해서 기계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요즘은 기계과에서 생명과학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면 무엇을 하고 이런 게 없고 어떤 일을 해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영역이 그런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될 거예요. 네, 엄재현 정규원 학생이 미래의 화생공 분야 과학자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마지막 사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요, 제가 교단에 있을 때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됐던 건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1학년 3반 윤건우 학생이 질문해 주었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대를 진로로 선택하면서 이공계 분야 진학이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학과 공학의 경계에 있는 화학생물공학을 연구하시는 교수님께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리고 학생에게 어떤 조언을 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그럼 본인이 이제 정말 나는 의학이 좋다. 사람의 어떤 병을 낫게 하고 또 몸을 찢어서 뭐 피를 보고 하는 게 정말 좋으면 너무 극단적인가요? 뭐 의학 분야도 많지만 사실은 그게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의 능력이고 또 정말 좋아하면 저는 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제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그냥 거기에 편성해서 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의대를 가겠다. 저는 뭐 그거는 크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도 뭐 우리 어머니가 이제 굉장히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한테 소원이 의대 가서 이제 자기를 치료해 주라는 게 소원이셨는데 저는 뭐 그 분야가 그렇게 저한테 맞지 않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길을 걸었는데요. 뭐 후회는 없거든요.
의학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또 우리가 우리 국가의 과학 기술의 위상이 굉장히 높은 이 상황에서 저는 과학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 유능한 우리 이제 젊은 세대가 이 과학 기술에 또 많이 진출해서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일생 살아가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의사로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도 좋지만 과학자 혹은 기술자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보람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그거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또 뭐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우리 국가를 생각하는 면 하나 있고,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과학의 굉장히 앞선 나라로서 이제 사실은 저는 책임 의식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국가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내가 배운 것을 나누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누는 것이 좋을지 그런 것도 좀 생각해주면 좋겠고, 또 혹은 그 의학도 꼭 그 병원 아니고 사실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막 그 뭐 그 헬스 이용하는 것, 그다음에 AI와 결부된 그런 기술들, 또 그런 의료 또 바이오 기술 그런 것과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과학 기술에서도 풀어야 될 게 많잖아요. 뇌과학만 해도요. 그게 그 의학적으로 접근하는 것 외에 뇌의 신경회로는 굉장히 전자회로하고 같거든요. 컴퓨터처럼 디지털화돼서 전기 신호인데요. 전기화학인데요. 그 어떤 특정 전기 신호를 넘어서면 기억으로 되고 작으면 사라지고 0과 1과 같은 디지털 언어처럼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의 이해는 과학 기술이 필요한 분야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면 또 인공적인 신경망 이런 것과 관계된 기술도 있고 하니까 그 융합 기술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다양한 선택지에서 여러분이 진짜 좋아하는 걸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은 학생들이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장 및 온라인 즉석 질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분들은 댓글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강연을 들으면서 교수님께 직접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앞으로 수소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할지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 그 뭐 준비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하고 발전은 굉장히 앞서 있어요. 굉장히 앞서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좀 그 있고, 그러나 수소를 생산하는 데서는 좀 이제 뒤처져 있는데요. 그 일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제 그 이제 우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새로운 수소 시대를 준비한다는 것은 일단은 약간의 어떤 그 불편함, 소위 자발적인 불편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우리 지금 이제 전기차가 도입되고 있는데 저는 배터리도 연구하는데 충전하려면 시간 걸리고 저기 주유소 가서 기름 넣는 것보다 엄청 불편하잖아요. 그다음에 아직 그 완성된 기술이 아니니까 계속 이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니까 이제 사고도 나기도 하고 뭐 폭발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수용하고 준비하고 하는 그런 이제 인내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태도, 새로운 시대를 준비한다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전체가 동의해서 이제 그렇게 해야 그 시대를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 산업혁명기의 초기에도 보면 뭐 석탄을 사용하니까 얼마나 오염도 많고요. 뭐 노동 환경도 안 좋고 하니까 얼마나 그 힘들었어요 초기에. 근데 그걸 견뎌낸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술이 완성되어서 굉장히 이제 그 산업혁명이 여러분이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환경을 다 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온실가스 외에는 사실은 환경을 지켜준 게 굉장히 크거든요. 유럽이 이 전기기관이 개발되기 전에 거의 산에 나무가 다 사라졌대요. 다른 게 없잖아요. 다 나무 떼서
살아가고 그다음에 그 배 한 척을 만들려면 큰 나무가 한 500그루 정도가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어서 서로 전쟁하고 싸우고 또 뭐 신대륙도 가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나무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영국에 나무가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화돼요. 그럴 정도로 이제 자연이 다 파괴됐는데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게 다시 보존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꼭 절대적으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수소 시대도 우리가 이제 다시 그 화석 연료를 넘어서서 새로운 에너지를 태양이든 뭐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 에너지들은 불편해요. 그죠? 이런 천연가스나 화석 연료를 쓰면 너무 편한데 이런 불편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감수할 건가? 저는 이게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아까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이 필요하겠죠. 예. 네, 저도 전기차 충전할 때 여유를 좀 가져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혹시 또 질문하고 싶으신 학생 있으실까요? 네, 저기 파란색 옷 입으신 분 질문해 드릴까요? 현대의 수소 촉매 전지 관련 기술이 어떤 이론적 배경에 주목하여 발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어떤 원리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목표를 위해 학계는 어떤 방법론을 사용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여쭙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목표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알겠지만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루겠다는 건지에 대한 방법론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유기전압성 같은 분야는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 분자를 더 적은 스텝으로 더 높은 일드로 얻어내기 위해서 또 더 친환경적인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한 것도 목표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뤄내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제 실제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반응 전략을 수립하거나 더 새로운 네임드 리액션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그러면 연료 전지나 이런 수소 촉매 관련 학계는 보통 어떠한 방식으로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하면은 어떻게 성능이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무엇으로 잡고 진행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교수님이 현재 직접 연구하고 계신 부분을 좀 선거해 주셔서 좀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저게 거의 우리 대학원생 수준의 우리가 이제 그 미팅할 때 하는 질문인데요. 사실 맞아요. 그게 우리가 잘 몰라요. 여전히 이제 왜 수소가 산소하고 만나서 물을 만들면서 전기를 만드는지, 또 혹은 물이 어떻게 촉매에 hợp착해서 깨져서 수소와 산소로 분리되는지, 이게 알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해보면 잘 몰라요. 물론 그 사이에 이제 산소는 4개의 전자를 이제 내어놓고 또 수소는 2개의 전자를 내어놓고 하는데, 그게 이제 백금 촉매다. 그럼 백금의 전자 구조에서 어떻게 어느 높이에서 전자를 주고받는지 그걸 이제 저희가 계산도 해보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에 맞다고 주장을 하는데, 또 다른 이제 세계의 다른 나라에서는 그가 틀렸다, 그게 안 맞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과학적인 그런 어찌 보면 토론이죠. 과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되면서 조금씩 어떤 경우에는 동의하고 어떤 경우는 동의하지 않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직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정답이고, 또 특히 백금을 넘어서서 새로운 물질과 관계된 방금 질문, 그런 사실은 이제 굉장히 그 효소 같은 데서도 실제로 효소가 왜 그렇게 뛰어나게 작동하는지 우리 인체 내에서 그거 잘 모르거든요. 그냥 그렇게 생긴 구조기 때문에 근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럴 거라고 추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유사한 물질을 만들어내니까 그 물질이 왜 좋은지 그거는 과학적으로는 참 다 알기는 어렵고, 합성도 마찬가지예요. 합성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질문한 것처럼 그 단계를 줄여서 그 여러 단계를 줄여서 아주 짧은 단계로 합성하고 싶죠. 근데 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더 짧은 단계를 찾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잘 모른다, 잘 못한다, 뭐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온라인으로도 댓글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충남과학고등학교의 최효원 학생의 질문입니다. 강연에서 자연모사 비금속계 수전의 촉매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그래핀과 산소 나노튜브를 사용하여 효소와 똑같은 구조를 합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흥미로웠습니다. 정확히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예, 우리 몸 속에 있는 이제 그 효소들을 보면요, 이제 금속 원자 한 개가 이제 그 주변을 질소나 탄소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제 그걸 이제 그런 단 원자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하면 그라핀은 탄소 한 층이거든요. 또 탄소 나노튜브도 탄소 한 층이 이렇게 말려서 튜브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 물질로는 그 탄소 중에서 한 개를 뜯어내고 거기다가 코발트나 망간이나 이런 금속들을 거기에 집어넣으면 실제로 이제 그 자연 속에 있는 효소와 비슷한 구조가 되죠. 그리고 탄소의 일부를 질소로 대체하고 이렇게 하면 그 효소와 똑같은 구조를 우리가 그 원자 한 개 한 개를 거꾸로 붙여 나가면서 만드는 긴 과정 없이 출발 물질을 이미 탄소 바닥에 있는 데다가 사이사이에 탄소만 뽑아내고 거기다 금속을 집어넣으니까 훨씬 간단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비금속계 자연 모사 촉매를 합성했는데 거기 성능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좋은 논문도 만들고 또 뭐 엄청나게 많은 이제 그 과학자들이 우리 논문을 인용해서 따라하고 지금 또 새로운 걸 개발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예. 네, 또 혹시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실까요? 예, 여기 앞에 계신 여학생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수소 사회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현재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그 인프라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 그 화석 연료, 석유와 관련된 주유소는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수소 주유소, 수소 충전소는 굉장히 없어요. 이제 그런 게 없죠.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이제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는 판매를 하는데 수소를 채울 수 있는 충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불편하죠. 불편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야 되고 수소 자체가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소 자체가 지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수소 자체가 많이 없어서 그게 이제 지금 문제죠. 그래서 수소도 많이 필요하고 수소를 이동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 뭐 그런 인프라 구조도 필요하고 또 사람들이 이제 수소에 대한 인식 또 수소 시대를 맞을 좀 마음의 준비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게 사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 게 이제 필요한데 저는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여러분 특히 고등학생들은 아직까지 여러분이 돈을 벌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교육을 이렇게 잘 받고 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진출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준비 없이 잘 적응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기존 세대들은 화석 연료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불편한 거죠. 그래서 환경을 보호하거나 이런 데 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그런 문제, 세대 간의 격차 이런 것도 해결해야 되고 뭐 그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우리가 이제 이 수소 시대를 2050년 정도로 예상하는 게 이제 세대가 바뀌면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을 거다. 그때 되면 이제 이런 인프라 구조, 지금 질문한 그런 구조도 인프라 시설도 충분히 갖춰져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2050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저쪽 끝에 검은색 옷 입은 학생. 네, 그 아까 특정 물질을 합성할 때 시뮬레이션 같은 걸 돌려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기술력으로 그 시뮬레이션의 발전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래서 그 정확도가 어느 정도고 어떤 물질의 특성 정도까지 예측이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아직은 이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아직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험하는 저 같은 사람이 100% 신뢰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후보들을 해보고 맞추는 거죠. 그죠? 시뮬레이션 결과를 딱 했는데 한 번에 딱 그걸 합성했는데 정말 좋은 성능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몇 차례 시행착오가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니까 지금 여기에다 이제 빅데이터, AI까지 도입돼서 지금 예측하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는 정확도는 굉장히 높아질 것 같아요. 정확도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실패한 데이터라도 많이 쌓여 있으면 그게 왜 실패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예측은 그런 데이터가 많지 않으니까 너무 이제 모든 걸 계산을 해봐야 되니까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패한 사례, 계산 사례가 자꾸 지금 엄청나게 쌓여가고 있으니까 이건 이제 누적된 만큼 정확해지는 거거든요. 뭐 챗 GPT도 사실 그래서 정확해진 거니까 데이터가 이제 쌓이는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뭐 얼마 있지 않아서 계산에 의한 시뮬레이션에 의한 정확도는 엄청나게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는 실험하지 않고 예측 가능해질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다음 질문 있는 학생, 저쪽에 모자 쓰고 있는 학생이 있네요. 질문 그래서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코멘트하면 요 시뮬레이션 분야에 좀 여러분이 좀 많이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제 컴퓨터 이런 거 좋아하면 컴퓨터를 갖다가 이쪽으로 와도 되고요. 화학이나 생명과학 쪽으로 와도 되고, 아니면 직접 와서 우리 학부에도 계산하는 교수님이 계시고 뭐 AI 하는 교수님이 계시니까 또 그런 지금 서울대 화학부도 이 계산 분야가 가장 인기 있대요. 가장 인기 있는 연구실이래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 그리 몰려가기 때문에 훨씬 기술 개발이 빠를 것 같아요. 네. 저쪽 모자 쓰신 학생. 네, 안녕하십니까. 연수고등학교 재학 중인 손지우입니다. 교수님의 초반 강의 내용에서 우리나라도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이 2025년이니까 그리 긴 시간이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의 실현 가능성과 현재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목표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우리도 이제 한 3년 전을 기점으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이제 물론 코로나 기간 때 줄었는데 그거는 이제 코로나 기간 사태 때문에 줄었던 거고, 그 이후에 이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런 도입이 생각보다는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이제 전 지구적으로 보면 우리가 2015년에 이제 파리 기후 협약에서 2050년에 2도 이제 상승 이내로 막겠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1.5도로 막자는 게 그 당시의 협약인데요. 지금 10년도 안 돼서 1.5도가 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른 속도로, 그래서 지금 이미 이제 2도도 걸렀다. 이미 늦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이미 우리가 1.5도가 됐는데도 지금 뭐 미국, 호주, 우리나라만 해도 산불, 이게 이제 기후 변화의 직접적인 원인이거든요. 이거는 뭐 금방 사계절이 없어지면서 기온 차가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넘어갈 때 생기는 현상이 이제 산불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계산상 뭐 어떤 분이 계산하는데 우리나라도 산불이 한 14%씩 매년 증가할 거래요. 이런 속도라면. 이런 일들이 재난이 이제 이어지면 지금은 이제 그게 잘 안 보이니까 굉장히 느리게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는 것 같지만, 이제 재난이 이렇게 쌓이면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특단의 조치들이 서서히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실제로 이제 지금 당장은 초기라서 느려 보이지만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수소 생산도 늘어나고 또 이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가속화돼서 뭐 지금 당장은 좀 불가능해 보이는 면이 있지만 저는 뭐 가능해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 그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가 다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여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과학기술뿐 아니라 전 분야에서 다 공동 노력을 해야 되니까 또 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노력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쪽에 손 들고 있는 학생, 네,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자동차 산업 분야에서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전기 자동차랑 수소 자동차 두 가지가 많이 대체제로 손꼽혔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을 보면 수소 자동차보다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가 훨씬 많고 수소 자동차는 지금 잘 보이지 않는데 혹시 수소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에 비해 이렇게 실용화 상용화가 덜 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수소 자동차와 전기 자동차 중에서 무엇이 조금 더 나은 화석 연료의 대체제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 둘 다 좋은 대체제입니다. 둘 다 좋은 대체제고 이제 수소 자동차가 잘 안 보이는 이유는 아까 앞에 질문하고 유사한 건데요. 충전소가 많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편하고 아직도 이제 지금은 그 초기라서 그 생각보다 이제 자동차 안에 백금량이 많아요. 그래서 좀 가격이 좀 비싸고 물론 이제 많은 보조금이 있어서 뭐 그 가격 문제는 크게 이제 그 이슈는 아닌데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 충전이 쉽지 않다. 이제 충전이 가능한 지역에는 이제 자동차를 구할 수 있는데 좀 불편하죠. 그게 이제 사람이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살 만큼 아직까지 이제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와 이제 수소차가 다 이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서로 용도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작은 자동차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로 가는 자동차가 이제 주류를 이룰 것 같고 좀 큰 차 왜냐하면 용량이 커지면 배터리가 잘 못 따라가요.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를 실어야 되거든요. 용량이 커지면 연료전지가 훨씬 더 무게도 가볍고 크기도 작아서 더 유리하기 때문에 큰 자동차, 그다음에 버스, 트럭 뭐 이런 큰 용도의 자동차, 큰 이제 운반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연료전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거기에다가 자율주행이 도입되면 이제 자동차에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가솔린 차나 배터리로는 그 에너지를 다 충족을 못해요. 근데 그 에너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소 연료전지거든요. 수소를 조금 더 실으면 에너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이제 자율주행으로 가면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훨씬 더 유리해질 거다 그렇게 이제 예측하고 그 예측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이제 세계 최초로 지금 연료전지 차를 출시하고 지금은 많이 팔리지 않지만 이제 이런 계속 테스트를 하면 유리하잖아요. 초기에 테스트를 많이 하면 남보다 나중에 훨씬 앞설 수 있으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앞설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아쉽게도요. 어느덧 강연을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진심 어린 강연과 답변을 통해 과학자로 가는 길을 따뜻하게 밝혀주신 성영은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사이브리지는 여러분과 과학자를 더 가깝게 있는 소중한 연결고리가 되어드릴 예정입니다. 올해의 자세한 강연 일정과 장소는 한국과학장애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발걸음해 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과학자는 미래와 대화하고
상상을 현실로 그려나가는 마법사와도 같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외롭고 두렵고 버거울지라도 여러분 가슴속 깊은 곳에 작은 불빛을 끝까지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 영재들이 빛나는 미래과학자로 성장하기를 응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회 사이브리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끝난 게 아니고요. 만족도 조사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만족을 하셨는지, 어떤 게 좋으셨는지 QR코드를 인식하시고 스캔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후에 저희 단체 사진 촬영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계속 앉아 계셔 주시기 바랍니다.